코너는 한 해를 정리하며 저희 뉴스 스테이션 팀이 마련한 아주 특별한 시상식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장 잘못된 만남의 주인공들을 이제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세 쌍의 커플입니다. 후보들 아주 쟁쟁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후보로 꼽힌 분들, 그야말로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은 폭로전으로 치닫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류여애 전 최고위원. 자, 어제 홍준표 송년맞이 스탠딩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 마.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 성희롱은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자, 그 사이에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하셨죠. 김광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홍준표 대표 어지간하면 저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또 유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송년회 날까지도. 네, 유해 최고위원이 계속 지금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네. 또 이 홍준표 대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어저께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하는, 또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아름답지 않게 끝났다고 아까 좀 방송에 나왔는데, 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그냥 빨간색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러네요. 홍준표 대표는 잘 아시지만 네. 속옷까지 빨간 옷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은 빨간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또 약간 보통 사람 볼 때는 좀 튀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두 분 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유여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유여의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튀는 언행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류여애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자 홍준표다, 제2의 홍준표다라는 별명도 붙었었는데요. 어쩌다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이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좀 써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뭐 두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막말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7.3 전당대회 때죠. 사실은 이제 유해 최고 전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하고는 뭐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그 유해 전 최고위원이 친홍 계열로 분류가 됐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친박 후보들을 뒤로 미루면서 사실 2등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이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도대체 무슨 뭐 사실 알고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같이 어떤 뭐 메이트 비슷하게 같은 어떤 그런 했는가 물어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나하고 친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유해 전 최고가 상당히 전략을 잘 짠 거죠. 자기가 뭔가 홍준표 대표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선거에서 하면서 표를 많이 이제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본인도 사실은 좀 뭐 하는데 이게 점점 발언의 수위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발언 순서도 보면 최고위원회의 득표 순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이철우 최고, 2번 유해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그 발언할 때마다 다들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러다가는 당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런 판단을 좀 해서 전격적으로 좀 출당 제명 조치를 네. 좀 취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유해 최고위원을 이렇게 굳이 속도를 내면서 제명까지 했을까? 네. 그걸 궁금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막말이라든가 튀는 언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나중에 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게 들었는데, 네. 어느 한 국회의원한테 제가 들었더니 초재선 의원들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나도 튀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유해 최고위원이 그거는 나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뭐 공이 뭐 어느 쪽으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기도 참석한 의원들이 그냥 웃었다 그래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가 친박계 핵심 인사의 이러한 제명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유해 최고위원이 그동안 친홍인가 했더니 여기서 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거에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자기 최고위원을 역시 주류가 반 이상을 장악하도록 만들려고 다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가볍게 거론되는 건데 혜성처럼 등장해서 2위를 최고위원을 했는데 네.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이제 보면은 방송에 저희들도 방송에서 뵀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이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그게 당에 원래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작용해서 제명까지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정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혜성처럼 왔다가 어쨌든 혜성처럼 사라질 위기인데 저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어떤 강한 의지를 또 정치에 대한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유해 전 최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은 라이언 인형을 들고 이제 다시 재기하겠다 그래서 뭐 라이언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좀 이게 맛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단시간 안에 전 국민이 이름을 알 정도로 이름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존재감 그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증명했죠. 논란이 되는 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거나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보면 일단 제가 볼 때 정치인 할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움도 일단 뭐 크게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일을 많이 합니다.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또 스포트라이트를 좀 즐기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준길 전 대변인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한 배를 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어떤 정치권에서 좀 상당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상황도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다음 후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올해 뭐 후끈하게 달궜던 두 분 있죠. 두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자, 이 사람들 굉장한 말싸움을 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북한 쪽에서는 뭐 미치광이다, 늑다리 미치광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그러면은 더 성공적이었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결국에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면은 누가 아하. 손해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사람이 손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격을 좀 높여줬다 네. 하는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이면을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했을까? 그것은 북한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격을 오히려 높여준 게 아닌가. 자, 아마 북한과 미국이 자꾸 말폭탄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때가 가장 그 위기가 좀 고조됐을 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들어보실까요?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깨지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했다면 그건 개꿈입니다. 네, 저 당시에 김정은 본인의 명의로 성명까지 내서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영리한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네. 네.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뭐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점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거 간단치 않다라고 아마 트럼프도 느낀 것 같아요. 네. 특히 트럼프가 초기에 이제 외교적으로 좀 뭔가 아직까지 이제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을 상황에서 좀 자충우돌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점점 이제 이 북한 문제가 정말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본인도 아마 좀 집중해서 본 것 같고 특히 이제
CIA의 한국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굉장히 한국센터도 만들고 북한에 대한 집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거는 김정은은 그냥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맨 이야기 나온 배경도 보면 점점 북한 문제가 이제는 실질적 현실적 위협으로 느끼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때 저도 기억나요. 왜냐면 이제 미국 그 뉴욕 순방을 갔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김정은의 저 말폭탄 하나로 기사들이 다 묻혔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세계 올해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런 핵과 그리고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이 관심이 완전히 트럼프와 김정은으로 네. 모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발언,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럽의 정상들 이런 발언들도 거기에 굉장히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네. 어떻든 올해 이제 처음에부터 시작하면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북한의 불바다를 일으키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런 말폭탄이 오고 간 거 있지만 북한에서는 계속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협을 계속 가했고 미국은 이제 그 사이에서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서 결국에는 아마 대화 협상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분화된 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말이 어긋난 건지 군사적 옵션과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혼재돼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자기보다 약자인 김정은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김정은이가 혹시 올해 이긴 거 아니냐라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 또 김정은은 거기에 절대 도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 사이에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이 올해 말싸움에서 이겼다 저겼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 실체를 알고 북한이 과연 살 길이 뭔가 그리고 주민들의 살 길이 뭔가 이런 거를 찾는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제재만큼은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 주역은 이분이었습니다.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자,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 하라는 얘기였는데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재를 보면은 사실 본격적인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는 작년부터 이루어졌고요. 네. 그것도 제대로 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제재는 금년에 만들어진 세 가지 제재, 네. 2371, 75, 97. 이 세 가지 제재로 해서 북한의 대외교역은 거의 차단당했고 이제 원유는 400만 배럴이 들어가지만 정제유는 거의 90%가 줄은 50만 배럴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밀무역만 만약에 차단한다면은 북한 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효과가 점점 더 북한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누가 죽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였는데 이제 결론이 날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북미 대화 이제 우리 정부는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계속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가능성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마 내년 이제 1월 1일 날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한번 봐야겠죠. 네. 신년사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지. 일단 지난해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력의 완성의 해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핵무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제 본인의 위상을 강화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대화 쪽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압박을 해서 자 우리 핵 보유국을 인정해 달라. 그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더 치열하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아마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더군다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정보 같이 뭐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내년에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정말 본격적으로 영향을 나타날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내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밀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간히 했다면 이제는 내년도 그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해상간에서 중국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물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김정은이 어떤 시기에 선택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핵 완성 국가 그러면서 핵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아마 좀 평화적 공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조금 엿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좌충우돌의 한 해를 보냈는데 주류 언론과 굉장히 많이 다툼을 벌였잖아요. CNN하고는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 같이 지내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은 높은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년에 47%의 지지율이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거의 근접한 46%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타났는데 사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호황입니다. 올해 4% 상승.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 사실 잘 들어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분담금 더 내라, 자기들의 무역 역조 해소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 국익을 과거 대통령이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 불구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쉬운 거죠. 굉장히 단문으로. 예, 김정은에 대해서도 로켓맨 그리고 뭐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이렇게 하니까 네. 메시지가 간결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잘못된 만남 후보를 보실 차례인데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네, 세 번째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평호 변호사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김평호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더 못되게 만든 건가요? 그럼?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두 사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유여애, 그다음 트럼프, 김정은은 둘이 싸운 사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싸운 근데 거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평호 변호사는 서로 싸운 사이는 아닌데 네.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헌재에서 변호할 때 보면은 굉장히 헌재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섞어찌개 탄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낳았고 탄핵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안 하면 미치지 못하면 못하다. 그리고 과공 비례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때도 전략이 과연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활동을 뭐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전혀 뭐 이제 또 이렇게 남남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원래 또 미국에 이제 삶의 근거가 있고 네. 아마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탄핵 대리인을 할 때 이게 탄핵이요 8대 0으로 나오기는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태극기 시위하시는 분들의 명분을 상당히 빼앗아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 저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나오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대 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저는 거기에 상당히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이 탄핵 심판정에 섰을 때는 재판정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방청석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법률적 심판은 우리 관심이 없고 결국 이제 국민들한테 이거 뭔가 선동하는 이런 걸로 이제 컨셉을 잡아간 거죠. 여론 재판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그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그 탄핵 대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야 말이 좀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다투고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어떤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평호 서석구 저 두 분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뭐 전근대적인 조선시대 뭐 이야기하면서 또 그 바로 또 밖에 나와서 대중집회 참가해서 또 저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 이 두 분이 대통령 탄핵의 어떤 예를 들어 최소한 뭐 6대 뭐 3이나 이런 걸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도 뭔가 법률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린 게 저는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혹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정당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석 부장. 결국 김평호 변호사가 사저에 그때 탄핵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현재 무슨 혁명을 준비한다는데 무슨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탄핵 직후에 그 자택에 찾아갔는데 그때 면담을 바로 안 해줬죠. 근데 나중에 따로 만났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또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칼럼까지 쓰고 그랬는데 네. 요지는 그겁니다. 그때도 보면 이게 지금 조선시대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을 조선시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대 법치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혁명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려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 법치국가가 되는 이러한 걸,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법치국가가 되는 이런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과연 상식적인 사람들이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과연 이거에 동감하겠느냐, 네. 공감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최악의 커플상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2017 잘못된 만남. 이견 없이 뽑힌 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네, 신 교수. 네. 저분들이 뽑혔는데 자, 올해는 좀 내년이죠. 내년? 자, 네. 내년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간략하게 전망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아마 김정은도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 이 메시지로 나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도 나왔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러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것이 충돌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평창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결국에 외교라는 것은 권투와 같고 권투의 두 주먹, 압박과 대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솔루션, 해답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으로 호황입니다. 올해 4% 상승.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 사실 잘 들어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분담금 더 내라, 자기들의 무역 격조 해소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 국익을, 과거 대통령이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 불구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쉬운 거죠. 굉장히 단문으로. 예, 김정은에 대해서도 로켓맨, 그리고 파이어 앤 퓨리, 화염과 분노, 이렇게 하니까 네. 메시지가 간결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잘못된 만남 후보를 보실 차례인데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네, 세 번째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평호 변호사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예. 결론적으로 김평호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더 못되게 만든 건가요? 그럼?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두 사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유여애, 그다음 트럼프, 김정은은 둘이 싸운 사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싸운 근데 이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평호 변호사는 서로 싸운 사이는 아닌데 네. 네.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헌재에서 변호할 때 보면은 굉장히 헌재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석거찌개 탄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낳았고 탄핵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안 하면 미치지 못하면 못하다. 그리고 과공비례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때도 전략이 과연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활동을 뭐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전혀 뭐 이제 또 이렇게 남남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원래 또 미국에 이제 삶의 근거가 있고 네. 아마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탄핵 대리인을 할 때 이게 탄핵이요 8대 0으로 나오기는 정말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태극기 시위하시는 분들의 명분을 상당히 빼앗아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 저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대 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저는 거기에 상당히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이 탄핵 심판정에 섰을 때는 재판정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방청석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법률적 심판은 우리 관심이 없고 결국 이제 국민들한테 이거 뭔가 선동하는 이런 걸로 이제 컨셉을 잡아간 거죠. 여론 재판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그 헌법재판관 출신들의 그 탄핵 대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야 말이 좀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다투고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어떤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평우 서석구 저 두 분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뭐 전근대적인 조선시대 뭐 이야기하면서 또 그 바로 또 밖에 나와서 대중집회 참가해서 또 저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 이 두 분이 대통령 탄핵의 어떤 예를 들어 최소한 뭐 6대 뭐 3이나 이런 걸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도 뭔가 법률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린 게 저는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혹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적 본인도 사실은 좀 그 뭐 하는데 이게 점점 발언의 수위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발언 순서도 보면 최고위원회의 득표 순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이철우 최고, 2번 유해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그 발언할 때마다 다들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또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아 이러다가는 당이 완전히 망가지겠다. 그런 판단을 좀 해서 전격적으로 좀 출당과 제명 조치를 네.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왜 유해 최고위원을 이렇게 굳이 속도를 내면서 제명까지 했을까? 네. 그걸 궁금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막말이라든가 튀는 언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나중에 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느 한 국회의원한테 제가 들었더니 초재선 의원들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나도 튀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유해 최고위원이 그거는 나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뭐 공이 뭐 어느 쪽으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말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거기도 참석한 의원들이 굉장히 웃었다 그래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가 친박계 핵심 인사의 이러한 제명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유해 최고위원이 그동안 친홍인가 했더니 여기서 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 거에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자기 최고위원을 역시 주류가 반 이상을 장악하도록 만들려고 다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가볍게 거론되는 건데 혜성처럼 등장해서 2위를 최고위원을 했는데 네.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근데 이제 보면은 방송에 저희들도 방송에서 뵀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이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그게 당에 원래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작용해서 제명까지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정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혜성처럼 왔다가 어쨌든 혜성처럼 사라질 위기인데 저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어떤 강한 의지를 또 정치에 대한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유해 전 최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은 라이언 인형을 들고 이제 다시 재기하겠다 그래서 뭐 라이언 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좀 이게 맛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단시간 안에 전 국민이 이름을 알 정도로 이름을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존재감은 그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증명했죠. 논란이 되는 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어쨌거나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보면 일단 제가 볼 때 정치인 할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움도 일단 뭐 크게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일을 많이 합니다.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또 스포트라이트를 좀 즐기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준길 전 대변인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한 배를 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 어떤 정치권에서 좀 상당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상황도 저는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다음 후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올해 뭐 후끈하게 달궜던 두 분 있죠. 두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자, 이 사람들 굉장한 말싸움을 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북한 쪽에서는 뭐 미치광이다, 늑다리 미치광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그러면은 더 성공적이었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질문을 코너는 한 해를 정리하며 저희 뉴스 스테이션 팀이 마련한 아주 특별한 시상식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장 잘못된 만남의 주인공들을 이제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세 쌍의 커플입니다. 후보들 아주 쟁쟁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후보로 꼽힌 분들 그야말로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은 폭로전으로 치닫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류여애 전 최고위원. 자, 어제 홍준표 송년맞이 스탠딩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쓰지 마.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자, 그 사이에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하셨죠. 김광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자, 홍준표 대표 어지간하면 저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끝까지 또 유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송년회 날까지도. 네, 유해 최고위원이 계속 지금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네. 또 이 홍준표 대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어저께는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하는 또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아름답지 않게 끝났다고 아까 좀 방송에 나왔는데 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그냥 빨간색 옷을 즐겨 입어요. 그러네요. 홍준표 대표는 잘 아시지만 네. 속옷까지 빨간 옷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도 빨간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또 약간 보통 사람 볼 때는 좀 튀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두 분 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유효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유효의 최고위원회 여러 가지 튀는 언행을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좀 비슷한 점도 있고 류여회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자 홍준표다, 제2의 홍준표다라는 별명도 붙었었는데요. 어쩌다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바로 이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써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뭐 두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막말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7.3 전당대회 때죠. 사실은 이제 유해 최고 전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하고는 뭐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지금 그 유해 전 최고위원이 친홍 계열로 분류가 됐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친박 후보들을 뒤로 미루면서 사실 2등을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이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도대체 무슨 뭐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같이 어떤 뭐 메이트 비슷하게 같은 어떤 그런 했는가 물어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나하고 친하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유해 전 최고가 상당히 전략을 잘 짠 거죠. 자기가 뭔가 홍준표 대표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선거에서 하면서 표를 많이 이제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이 올해 뭐 말싸움에서 이겼다 저겼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 실체를 알고 북한이 과연 살 길이 뭔가 그리고 주민들의 살 길이 뭔가 이런 거를 찾는 방법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제재만큼은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 주역은 이분이었습니다.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자,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 하라는 얘기였는데 뭐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재를 보면은 사실 본격적인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는 작년부터 이루어졌고요. 네. 그것도 제대로 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제재는 금년에 만들어진 세 가지 제재, 네. 2371, 75, 97. 이 세 가지 제재로 해서 북한의 대외교역은 거의 차단당했고 이제 뭐 원유는 400만 배럴이 들어가지만 정제유는 거의 90%가 줄은 50만 배럴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밀무역만 만약에 차단한다면은 북한 경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효과가 점점 더 북한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누가 주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였는데
이제 결론이 날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북미 대화, 이제 우리 정부는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계속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가능성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내년 이제 1월 1일 날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한번 봐야겠죠. 네. 신년사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지. 일단 지난해 신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력의 완성의 해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핵무력을 가진 국가로서 이제 본인의 위상을 강화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 대화 쪽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압박을 해서 자 우리 핵 보유국가를 인정해 달라. 그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더 치열하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아마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더군다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정보 같이 뭐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내년에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정말 본격적으로 영향을 나타날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내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밀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간히 했다면 이제는 내년도 그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간에서 중국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물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김정은이 어떤 시기에 선택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핵 완성 국가, 그러면서 핵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아마 좀 평화적 공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조금 엿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좌충우돌의 한 해를 보냈는데 주류 언론과 굉장히 많이 다툼을 벌였잖아요. CNN하고는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 같이 지내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은 높은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년에 47%의 지지율이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거의 근접한 46%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타났는데 사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많이 봤는데 네. 여기에 반해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면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사람이 손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격을 좀 높여줬다 네. 하는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이면을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했을까? 그것은 북한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격을 오히려 높여준 게 아닌가. 자, 아마 북한과 미국이 자꾸 말폭탄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때가 가장 그 위기가 좀 고조됐을 때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들어보실까요?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깨지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했다는 그런 개국입니다. 네, 저 당시에 김정은 본인의 명의로 성명까지 내서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영리한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네. 네.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뭐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점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거 간단치 않다라고 아마 트럼프도 느낀 것 같아요. 네. 특히 트럼프가 초기에 이제 외교적으로 좀 뭔가 아직까지 이제 정부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을 상황에서 좀 좌충우돌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점점 이제 이 북한 문제가 정말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본인도 아마 좀 집중해서 본 것 같고, 특히 이제 CIA의 한국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굉장히 한국센터도 만들고 북한에 대한 집중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거는 뭐 김정은은 그냥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맨 이야기 나온 배경도 보면 점점 북한 문제가 이제는 실질적 현실적 위협으로 느끼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때 저도 기억나요. 왜냐면 이제 미국 그 뉴욕 순방을 갔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김정은의 저 말폭탄 하나로 기사들이 다 묻혔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세계 올해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의 이런 핵과 그리고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이 관심이 완전히 트럼프와 김정은으로 네. 모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발언,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럽의 정상들 이런 발언들도 거기에 굉장히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네. 어떻든 올해 이제 처음에부터 시작하면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고 북한의 불바다를 의식해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런 말폭탄이 오고 간 거 있지만 북한에서는 계속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협을 계속 가했고 미국은 이제 그 사이에서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서 결국에는 아마 대화 협상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분화된 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말이 어긋난 건지 군사적 옵션과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혼재돼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자기보다 약자인 김정은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 김정은이가 혹시 올해 이긴 거 아니냐라는 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 또 김정은은 거기에 절대 도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 사이에서 북한